고요함은 때로 소리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읍내에 자리한 늘봄 동물병원의 오후는 언제나 그런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낡은 에어컨 실외기가 웅웅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운기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면 시간이 멈췄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동물병원 간호사 한수진은 그 정적과도 같은 평온함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번잡함과 함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그녀에게 이 시골 마을의 느릿한 시간은 유일한 도피처이자 강험학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능숙한 손길로 입원장 안의 백구에게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늘 정확하고 부드러웠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듯 으르렁거리던 녀석도 낑낑거리며 꼬리를 내리곤 했습니다. 박 원장은 그런 수진을 보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 선생은 손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나 봐. 저 사나운 녀석이 순한 양이 되네. 그럴 때마다 수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늘 어딘가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방에 무거운 슬픔을 가둬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지요. 오후의 햇살이 진료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던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늘봄 동물병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 새로 짓는 전원주택 단지 공사장인데요. 걔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덤프트럭에 부딪힌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들려오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원장님,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대요. 걔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수진의 외침에 진료실 안에서 꾸벅꾸벅 졸던 박 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어디라고? 수진은 빠르게 주소를 받아 적으며 필요한 응급 키트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소독약, 붕대, 지혈제, 수액 세트까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오늘따라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원장님은 병원에서 준비 좀 부탁드려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수지는 왕진 가방을 들고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낡은 경차의 시동을 꺼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수많은 유기견 중 하나일 뿐인데 마치 운명의 부름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공사장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붉은 흙과 철근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풍경은 스산하기까지 했어요. 수지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차를 세우고는 곧장 인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 서너 명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한 곳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 끝, 덤프트럭 바퀴 아래쪽에 누런 털의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와 흙먼지에 뒤엉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개는 미동도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요. 사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려서. 신고 전화를 했던 남자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그녀의 눈에 비친 개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뒷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끔찍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개의 눈빛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경계심을 놓지 않으려는 그 검고 깊은 눈동자.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에 잠시 호흡을 잊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이성적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개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건 그저 힘겨운 길거리 생활에 지친 동물의 눈빛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해치지 않아. 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를 달래며 아주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물을 안심시키는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개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처음에 그 맹렬한 기세는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수지는 개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인부 하나가 위험해요. 하고 외쳤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개의 머리에 닿기 직전 개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고개를 들어 수진의 손을 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는지 그저 허공에 입을 벌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죠. 그 순간 개의 눈에서 체념과도 같은 빛이 스치는 것을 수진은 보았습니다. 결국 수진과 인부들의 도움으로 개는 병원의 큰 이동장에 실려 차에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은 룸미러로 이동장 안을 살폈습니다. 개는 이제 저항할 힘도 없는지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수지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 봄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털과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똑똑한 눈망울을 가졌던 아이. 공원에서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목줄을 놓쳤을 뿐인데 아이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 기도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결국 수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도망치듯 이곳 시골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개를 보고 그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병원은 이미 수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박 원장은 개의 상태를 보자마자 혀를 찢찢 찼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 출혈도 많고 쇼크 상태야. 한 선생, 빨리 수액 라인부터 확보해. 수지는 사적인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냉철한 간호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개의 앞다리 혈관을 찾아 주사바늘을 꽂고 링거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박 원장과 함께 개의 상처를 살피고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부목으로 고정했습니다. 진료실은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두 사람의 긴박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너무 깊어. 안쪽을 봐야겠어. 상처 주변 털부터 좀 밀어줘. 박 원장의 지시에 수지는 클리퍼를 들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엉겨붙은 털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위잉 마이너스 하는 클리퍼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상처 주변에 누런 털이 깎여나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소독솜을 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상처 바로 위 개의 왼쪽 눈 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처럼 박혀있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기 강아지 시절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피부가 살짝 골맞다 아물면서 남았던 콩알만한 크기의 희미한 자국. 수진과 그녀의 가족만이 아는 보미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죠. 아, 수진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클리퍼가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선생, 왜 그래? 박 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그 흉터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수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봄이야. 잃어버렸던 이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지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무릎에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치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그녀의 통곡 소리는 고요하던 시골 동물병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 원장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오열하는 그녀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수진의 오열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이 뒤섞인 격렬한 파동이었어요. 박 원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의사로 일하며 동물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보호자는 수없이 봐왔지만 지금 수진의 모습은 그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과 재회한 사람처럼 그녀의 울음에는 영혼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선생, 우선 일어나게. 이러다간 몸 상해.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수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시선은 여전히 핏물이 번진 수술대 위의 개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엉망진창인 몰골, 앙상하게 마른 몸. 과거 손뭉치 같던 보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저 눈 밑에 작은 흉터 하나가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 그녀의 심장에 대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야, 엄마. 나 봄이야. 원장님, 봄이에요. 제 봄이가 맞아요. 쉰 목소리로 내뱉는 수진의 말에 박 원장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이성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죠. 한 선생, 마음은 알겠네만 너무 확신하진 말게.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야. 서울에서 잃어버린 애가 어떻게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겠나. 그리고 박 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오랜 길거리 생활로 야생성이 강해진 유기견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한 선생이 알던 보미와는 많이 다를 걸세. 그것은 냉정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는 보미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꼬리를 치며 다가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개맑은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저 흉터는 제가 알아요. 다른 건 다 변했어도 저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희망의 끈을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듯이요.
박 원장은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렸죠.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해. 상태가 정말 안 좋아. 골반뼈가 부서졌고 내장 출혈도 의심돼. 대수술이 될 걸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 말에 수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부담할게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원장님.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원장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작은 생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착각으로 끝난다 해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술 준비가 다시 시작되는 동안 수지는 잠시도 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개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또 하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발톱. 보미는 유독 오른쪽 뒷발의 세 번째 발톱만 까만색이었습니다. 하얀 발에 점 하나를 찍어 놓은 듯 선명했던 그 까만 발톱. 다른 강아지에게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미만의 또 다른 표식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다시금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 발톱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건 더 이상 심증이 아닌 확신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개는 뒷다리 쪽에 손이 닿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억지로 확인하려다가는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이었죠. 수술 들어가면 마취될 테니 그때 확인해보게. 박 원장의 말에 수지는 애타는 마음을 억누르며 수술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녀는 보호자라는 단어 앞에서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써보는 단어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박 원장이 막 수술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병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눈. 그는 병원 안을 두리번거리다 입원장 안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누리,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야. 노인의 다급한 외침에 수진과 박 원장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입원장 철창을 붙들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수진과 박 원장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들이요? 우리 누리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 웬 놈의 개한테 이 비싼 링거를 맞히고 왜 수술을 한다는 거요? 내가 주인인데 누구 맘대로. 노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리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주인이라는 단어. 수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이 개에게 자신 말고 다른 주인이 있었다니.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습니다. 어르신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공사장에서 다쳐서 저희가 응급 구조해 온 겁니다. 주인이 계신 줄은 몰랐. 주인? 주인 맞지. 내가 1년을 넘게 저 녀석 밥을 해다 먹였어. 저 녀석 이름은 누리고 네 개야. 그런데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수술을 한 해 만에 하는 거냐고. 최 노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내어주었던 존재가 바로 저게 누리였던 겁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리가 사라져온 동네를 찾아 헤맸다고, 그러다 동물병원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그는 횡설수설 외쳐댔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보미를 찾았다는 기쁨,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새로운 주인의 등장까지.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그녀의 세상이 이 낯선 노인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한번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최 노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 원장.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최 노인은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수진을 쏘아보고 있었고, 수진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아이는 수진이 말을 꺼내자마자 최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을 거 없어. 당신들이 뭔데 내 개를 뺏어가려 하냐고. 박 원장이 결국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아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다친 아이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게 먼저지, 소유권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 아닙니까? 수술이 시급해요. 이대로 시간을 끌다간 정말 위험해집니다. 박 원장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최 노인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한 얼굴이었지만 수술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누리를 보며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죠. 살릴 수는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죠. 일단 수술은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박 원장이 말하는 보호자들이라는 단어에 수진과 최 노인은 잠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수술 동의서에 나란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수진 그리고 최강일. 하나의 생명을 앞에 두고 기묘한 연대감과 팽팽한 대립감이 공존하는 기이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 노인은 수술실 문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성였고, 수진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붉게 켜진 수술 중 램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빛은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장 박동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보미를 잃어버렸던 그날 오후.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주말의 공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수지는 친구들과의 약속에 늦어 잠시 마음이 급했죠. 봄이야, 잠깐만 얌전히 있어. 그녀는 공원 벤치에 목줄을 잠시 묶어두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봄이가 갑자기 길고양이를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목줄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봄이야. 당황해서 소리치며 뒤를 쫓았지만 봄이는 신이 나서 인파 속으로 달려들어갔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공원 주변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수천 장 만들어 붙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글을 올렸죠. 하지만 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고 가족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수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잠시만 더 침착했더라면, 그 전화만 받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이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램프의 붉은빛 위로 그날의 풍경이 겹쳐지며 수진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친 표정의 박 원장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진과 최 노인은 거의 동시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박 원장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한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합니다. 회복실로 옮길 테니 그때 한번 보시죠.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개는 회복실의 따뜻한 입원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고 붕대를 온몸에 감은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죠. 수지는 박 원장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입원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취 기운이 남아 몽롱한 상태인 개의 오른쪽 뒷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도 어느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흙먼지와 피로 더러워진 발.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얀 발바닥과 발가락들 사이 유독 세 번째 발톱만이 칠흑 같은 까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사진처럼 기억 속에 박혀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흉터에 이어 발톱까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봄이 맞아. 봄이가 확실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울렸습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안고 최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는 까만 발톱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톱 하나 까만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동네에 다른 개도 그런 놈 있어. 그걸로 어떻게 당신 개라고 확신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집이 묻어나왔습니다. 1년간 정을 붙인 누리를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었죠. 수지는 답답한 마음에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와 함께 찍었던 수백 장의 사진들을 최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이 흉터랑 이 발톱. 똑같잖아요. 제 강아지, 봄이에요. 사진 속에는 활짝 웃는 어린 수진과 그녀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기 강아지 봄이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사진과 입원장 안의 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닮긴 닮았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길거리 생활로 야위고 더러워진 개의 모습과 사진 속 사랑받아 윤기가 흐르는 봄이의 모습은 어딘가 달라 보였죠. 모르겠소. 최 노인은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수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증명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상실감과 다른 한 사람의 외로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마음과 마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봄이 혹은 누리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개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원 일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입원장 앞에 머물며 지극정성으로 봄이를 돌보았습니다. 다른 동물 환자들을 돌볼 때보다 몇 배의 애정과 시간을 쏟아부었죠. 봄이야, 기억 안 나?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그녀는 나직이 속삭이며 과거 봄이가 잠들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걔는 낯선 소리를 듣는 듯 무감각한 표정으로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봄이가 가장 좋아했던 소고기 육포를 사다가 손수 말려 간식으로 만들어 건넸습니다. 그 고소한 냄새에 다른 개들은 난리가 났지만 정작 봄이는 냄새만 한번 맡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수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고 봄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더 깊숙이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되는 듯이요. 수진의 노력은 번번이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과 함께 절망의 그림자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노인 역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처럼 살갑게 말을 걸거나 만지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멀찍이 서서 한참 동안 걔를 바라보다가 누리야, 밥 잘 먹어라. 한마디 툭 던지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수진과 최노인은 입원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시간은 가시방석과도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친 몸으로 퇴근 준비를 하던 수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형 당근 인형. 보미가 강아지 시절부터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낡고 해진 소리나는 당근 인형이었습니다. 수많은 장난감 중에서도 유독 그 인형에만 집착했었죠. 물고 빨아서 침으로 축축해진 인형을 수진이 뺏으려 하면 으르렁거리며 앙탈을 부리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어쩌면 저 인형이라면 보미의 다친 기억을 두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수진은 휴가를 내고 서울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간 그녀의 옛 방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쌓아둔 이삿짐 박스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책, 앨범, 낡은 옷들 먼지를 뒤집어 쓰며 한참을 찾던 그녀의 손에 마침내 익숙한 물건이 잡혔습니다. 주황색 천이 군데군데해지고 솜이 삐져나온 낡은 당근 인형. 수지는 인형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를.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는 수진과 입원장 속에 봄이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도 돌아가고 박 원장도 퇴근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당근 인형을 입원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미는 낯선 물체가 들어오자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패인가. 수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뻗어 인형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빅 마이너스. 낡은 인형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둔탁하지만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껏 어떤 소리에도 미동조차 않던 보미의 두 귀가 마치 안테나처럼 소리가 난 방향으로 쫑긋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형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수지는 숨을 죽이고 다시 한번 인형을 눌렀습니다. 빅 마이너스 하는 소리에 보미의 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한번 바닥을 툭 하고 쳤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수년간의 시간과 상처로 뒤덮여 있던 기억의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한 첫 번째 불씨.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발견한 한 줄기 빛,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보미야 너구나. 정말 너였어. 그녀는 입원장 철창에 이마를 기댄 채 감격에 겨워 속삭였습니다. 개의 꼬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까만 눈동자는 분명 당근 인형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의 신호를 발견한 수지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미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강요가 아닌 시간과 이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해는 최 노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무작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이 꼬인 매듭을 풀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수지는 큰 결심을 하고 다음 날 박 원장에게 최 노인의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슬레이트 지붕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대문. 누가 봐도 풍족과는 거리가 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그가 말했던 누리의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든 엉성한 모양새였지만 비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비닐이 꼼꼼하게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달아빠진 담요가 깔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깨끗하게 씻어놓은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물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수지는 최 노인이 누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쉬어 뭐 하는 거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 노인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온 쌍화탕 한 박스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최 노인은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죠. 수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당의 계집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누리를 정말 많이 아끼셨나 봐요. 집도 만들어주시고. 그 말에 최 노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한번 길게 빨아 연기를 내뿜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유일한 식구였으니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최 노인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연락 한 번 제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눈을 뜨고 잠드는 매일이 지옥 같았고 이러다 나도 말라 죽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던 어느 여름날이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다리를 절며 그의 집 담벼락 밑에 쓰러져 있는 누리를 발견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쫓아내려 했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물 한 그릇, 밥 한 덩이를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그놈이 참 신기해. 처음엔 곁에도 안 오더니 며칠 밥을 챙겨주니께 멀찍이서 꼬리를 살살 흔들더라고. 그 꼬리 흔드는 거 한번 보려고 매일 밥 시간만 기다렸어. 나중에는 내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서 발치에 눕기도 하고, 내가 밭에 나갈라 치면 쫄래쫄래 따라 나서고, 그놈 덕에 하루에 몇 번씩 웃게 됐어. 최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텅 비었던 자신의 삶을 누리가 어떻게 채워주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키운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그놈 덕에 산 거지. 그놈은 내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내 외로움까지 다 하차 먹어줬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죠. 보미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시간만큼이나 최 노인 역시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이 아이를 만나 구원받았던 겁니다. 아이에게는 두 개의 이름, 보미와 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삶과 두 명의 구원자가 있었던 것이죠.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처와 그리움에만 매몰되어 이 아이가 거쳐왔을 또 다른 시간과 인연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르신. 수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보미를 되찾겠다는 생각만 했지 어르신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미가 어르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최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곰방대만 태우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형, 그놈이 알아보긴 하더이까? 수진이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최 노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누리가 진짜 가족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안도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누가 진짜 주인이냐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아니 한 마리의 개와 두 사람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요. 최 노인의 집을 다녀온 후 수진과 그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팽팽했던 대립의 날은 무뎌졌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생명을 사이에 둔 이름 모를 운명의 동반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들르는 최 노인은 이제 수진에게 먼저 묻곤 했습니다. 밤새 별일은 없었소? 수진 역시 그에게 보미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주며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걸 아는지 어제는 밥을 반 그릇이나 비웠어요. 와 같은 작은 희망의 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보미 혹은 누리의 상태는 더디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낡은 당근 인형은 보미의 입원장 한쪽을 차지했고 보미는 가끔씩 그 인형에 코를 묶거나 앞발로 툭툭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과 최 노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수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예감이 병원 안을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찬란한 희망의 순간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보내곤 합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입원장 안을 청소해 주려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조금씩 기력을 차리던 보미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밥그릇과 물그릇은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채였고 무엇보다 평소와 다르게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보미야, 왜 그래? 수진이 조심스럽게 몸에 손을 대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수진은 곧장 체온계를 가져와 열을 쟀습니다. 40.5도. 정상 체온을 훌쩍 넘는 치명적인 고열이었습니다. 원장님, 빨리 와보세요. 보미 상태가 이상해요. 수진의 다급한 외침에 박 원장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개의 상태를 살핀 박 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개의 가슴에 대보고 수술 부위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런 안 좋은데.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 봉합판 안쪽에서 문제가 터진 모양이야. 폐혈증으로 번지기 직전일 수도 있어. 폐혈증. 그 단어는 수진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수의학을 공부한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 염증이 퍼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지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상태였죠. 달콤했던 희망은 순식간에 잿빛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병원 안의 공기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응급처치에 매달렸습니다. 해열제를 주사하고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어떻게든 열을 떨어뜨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로 그때 최 노인이 평소처럼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병원 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창백하게 질린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진,
그리고 축 늘어져 있는 누리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요?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최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차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 합병증, 고열 그리고 폐혈증의 가능성까지. 의학 용어를 알아들을 리 없는 최 노인이었지만 위험하다는 사실 하나만은 뼈아프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입원장 앞으로 다가와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죠. 누리야, 정신 좀 차려봐, 이놈아. 한때 서로를 경계하고 대립했던 두 사람은 이제 똑같은 공포와 절망을 얼굴에 담은 채 꺼져가는 하나의 생명 앞에서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소유권 다툼 따위는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미의 주인과 누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을 눈앞에 둔 두 명의 비통한 보호자일 뿐이었죠. 박 원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염증 수치를 낮추려 했지만 보미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혈압은 떨어지고 호흡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저녁이 되자 박 원장은 마침내 수진과 최 노인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장님? 뭐든지 해주세요. 최 노인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리스크가 아주 큰 방법입니다. 박 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항생제를 직접 혈관에 투여하는 집중 치료법인데 성공하면 기적적으로 염증을 잡을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쇼크로 더 빨리 아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50% 미만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거고요. 박 원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어쩌면 아이의 마지막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는 잔인한 모험이었습니다. 병원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택의 시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대로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 그녀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있던 최 노인이 그녀의 팔을 툭 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최 노인은 주름진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놈, 저렇게 약한 놈이 아니오. 1년 전 내가 처음 봤을 땐 다들 며칠 못 가 죽을 거라고 했어. 근데 저놈은 살았어. 혹독한 겨울도 이겨냈고 굶주림도 이겨냈지. 저놈 목숨 그렇게 쉽게 안 꺼져.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간절함을 보았어요. 수진과 최 노인은 서로의 눈을 통해 마지막 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 원장을 향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주세요.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세요. 그 순간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끔찍한 시련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늘봄 동물병원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회복실의 작은 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보미는 온몸에 각종 튜브를 연결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모니터에서는 보미의 심장박동을 알리는 삑, 삑 하는 소리가 규칙적인 듯
위태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수진과 최 노인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뒤 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잠시 눈을 붙이러 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공간. 두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저 모니터의 숫자와 그래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죠. 그 정막을 먼저 깬 것은 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입을 열었어요. 저놈 처음 만났을 때 꼴이 말이 아니었지. 갈비뼈가 다 보이고 털은 다 빠져서 피부병이 시뻘겋게 올라와 있었어. 근데도 눈빛은 살아있더라고. 꼭 나 아직 안 죽었다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 그의 말에 수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미는 아기 때부터 겁이 정말 많았어요. 천둥치는 날이면 제 이불 속에 파고들어서 나올 줄을 몰랐죠. 그런데도 산책만 나가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척 자기보다 2배는 큰 개들한테 지저대곤 했어요. 바보같이.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졌던 친구의 안부를 묻듯 그들은 보미와 누리의 조각난 시간을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수진은 애교 많고 사랑스럽던 아기 강아지 보미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집에 온 날 낯설어서 소파 밑에 숨어있던 이야기. 배변 훈련을 시키느라 애먹었던 이야기. 수진이 아플 때면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그녀의 얼굴을 하차주던 기특한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은 투사 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눈 속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자신의 집 처마 밑에서 밤새 울던 이야기. 동네 불량배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다리를 절면서도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자신을 찾아와 꼬리를 치던 이야기. 어느 날엔가는 자기가 사냥했다며 죽은 쥐를 물어다 마루에 내려놓는 바람에 기겁을 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모두 처절한 생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애틋한 교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몰랐던 보미의 강인한 모습을, 최 노인은 자신이 몰랐던 누리의 사랑스럽던 과거를 알게 되었죠. 보미와 누리는 더 이상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던 아이가 세상에 버려져 투사로 살아가야 했고 그 투사가 한 노인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던 하나의 길고 긴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사랑한 존재의 완전한 모습을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위태롭게 오르내리던 모니터의 수치들이 기적처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달아올랐던 보미의 몸도 이제는 따뜻한 온기만 남아 있었어요. 수진과 최 노인은 지친 눈을 비비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보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는 흐릿한 눈동자. 보미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2개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늘 자신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던 손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투박하지만 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던 그림자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보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미야, 괜찮아, 언니 여기 있어. 그 목소리에 반응하듯 보미는 아주 힘겹게 고개를 들어 수진의 손등을 한번 슥 하찼습니다. 그 부드럽고 축축한 감촉에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를 기억해줬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노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정과 슬픔이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누리야 애썼다, 이놈아.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의 손을 하찼던 보미가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최 노인의 손등에 자신의 코를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한 듯 그의 손에 뺨을 부볐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부정하고 다른 이름을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개의 이름과 두 명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부 끌어안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준 당신도, 나를 살게 해준 당신도 모두 나의 가족이에요. 깨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두 사람의 마음에 가닿았습니다. 최 노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역시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의 아침 회복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상처 입은 새 영혼은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밤이 지나고 병원에는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보미는 여전히 튜브를 연결하고 있었지만 호흡은 한결 안정되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최 노인은 밤새 한숨도 못 자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온했어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져 버린 후였습니다. 며칠이 더 흘러 보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박 원장은 혀를 내두르며 이건 의학으로 설명이 안 돼.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보호자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라고 말했죠. 보미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 물을 마시고 수진이 떠먹여주는 이유식을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노인은 옆에서 옳지, 잘한다, 내 새끼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보미가 퇴원을 해도 될 만큼 건강을 되찾은 어느 날 오후 최 노인은 수진을 병원 밖 벤치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하늘만 쳐다보며 입을 떼지 못하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 이제 내가 결정을 내렸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비장했습니다. 저 아이 한 선생이 데려가시오. 원래 이름도 봄이고 진짜 주인도 한 선생이니 그게 맞는 거요. 수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 노인은 손을 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보시오. 그날 밤 저 아이가 두 사람 모두를 알아보는 걸 보고 깨달았소. 나는 그저 저 아이의 힘든 시절을 잠시 지켜준 것뿐이야. 하지만 한 선생은 저 아이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진짜 가족이지. 내가 욕심부릴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신 내가 가끔 보러 와도 되겠소? 멀리서라도 괜찮으니 그냥 잘 사나 얼굴만 보게 해주시오. 그는 보미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그 마지막 부탁에 모든 아픔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려는 노인의 모습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르신. 그렇게는 못해요. 단호한 그녀의 말에 최 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요?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보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수지는 그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보미의 힘든 시절을 잠시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주신 또 한 명의 엄마고 아빠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르신한테서 보미를 빼앗아 올 수 있겠어요? 그건 보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일 거예요. 수진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보미는 저 혼자만의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 혼자만의 강아지도 아니고요. 보미는 우리 모두의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미의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가족? 최 노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앞으로 정기적인 치료도 받아야 하고 제가 돌보는 게 여러모로 안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어르신이 보미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보미랑 산책도 하고 놀아도 주시고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땐 어르신이 돌봐주시면 되고요. 어떠세요? 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눈만 끔뻑이며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유일한 식구를 이제는 손주로 맞이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메마른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는 한참 만에야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야 좋지. 나 같은 늙은이를 가족으로 받아준다는데 마다할 리가 있나.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진짜 주인이냐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의 생명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입원장 안에서 보미가 꼬리를 살랑이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결정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날 이후 보미는 더 이상 보미 혹은 누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최노인, 두 사람 모두의 사랑을 받는 우리 보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시골 마을에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늘봄 동물병원에도 그리고 새 식구의 삶에도 새로운 일상이 뿌리를 내렸죠. 보미는 수진의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수진의 따뜻한 보살핌과 매일같이 찾아오는 최 노인의 익숙한 존재감 속에서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할 때면 보미는 현관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노인이 어김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죠. 우리 강아지 하랩이 왔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보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꼬리를 치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최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보미의 털을 빗겨주며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퇴근하면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지만 더없이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의 몇 년이라는 시간은 보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보미는 육체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집안 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갈 때면 공황 상태에 빠져 수진의 등 뒤로 숨기 바빴죠. 그럴 때면
보미의 눈은 다시 기위를 헤매던 공포에 질린 누리의 눈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과 최 노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보미를 도왔습니다. 수진은 동물 행동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긍정 강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보미가 무서워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며 무서운 소리 맛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했죠. 최 노인은 그저 말없이 보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불안에 떠는 보미를 억지로 끌어내거나 달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보미가 스스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단단한 존재감은 보미에게 내 곁에는 내가 있으니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노력은 보미의 상처뿐만 아니라 각자의 상처 또한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미의 트라우마를 보듬어주며 수지는 과거 보미를 잃어버렸던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보미를 돌보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아내를 잃었던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잊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상처 입은 새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합쳐주며 함께 단단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새 수진과 최 노인,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보미의 모습은 마을의 명물이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면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인사를 건넸죠. 아이고, 새 식구 또 나들이 나왔네. 우리 누리, 아니 보미, 아주 얼굴이 폈어. 사람들은 그들의 기적 같은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보미는 더 이상 버려진 유기견도 한 사람의 반려견도 아닌 마을 전체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과 최 노인은 수진의 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두 사람의 다리 사이에 편안하게 몸을 눕히고 기분 좋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최 노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한 선생, 후회 안 하시오? 네. 뭐가요? 수진이 되묻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식구로 들여서 귀찮을 텐데.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잠든 보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미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아직도 서울에서 삭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보미를 잃어버린 건 제 인생 최악의 고통이었지만 어르신과 보미를 다시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에요. 잃어버렸기에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됐는걸요. 그러니 후회할 리가 없잖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통과 상실로 시작되었던 인연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또 한 번의 가을이 시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보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미의 털에는 다시 윤기가 흘렀고 앙상했던 몸에는 건강한 근육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경기를 일으키며 깨는 일도 낯선 소리에 공황에 빠지는 일도 거의 없었죠.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치료제는 길고 길었던 상처의 기억을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새 식구의 삶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아침 수지는 달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1년 전 오늘 그녀는 공사장에서 피투성이에게를 만나 오열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잠든 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사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이제는 마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시작된 그 장소를 말입니다. 저녁을 먹고 텐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미의 털을 빗겨주고 있을 때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다녀올까요? 서울이라는 말에 최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은 뭐하러? 복잡하기만 한데. 수지는 잠든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미를 잃어버렸던 공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최 노인은 빗질을 멈추고 수진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묵혀둔 숙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담담하고 차분했죠. 그는 이 여행이 수진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녀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 이 할애비가 같이 가주지. 우리 봄이 서울 구경도 한번 시켜줘야지. 그의 말에는 조금의 의문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든든한 지지와 신뢰만이 담겨 있었어요. 주말 아침 세 식구는 수진의 낡은 경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 겪는 장거리 여행의 보미는 조금 불안한 듯 낑낑거렸지만 뒷좌석에 함께 탄 최 노인이 묵직한 손으로 등을 쓸어주자 이내 얌전해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솟아있는 서울의 모습은 수진에게도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번잡함과 소음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던가를 떠올렸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가슴이 아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두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차는 그 공원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공원의 모습은 수진의 기억과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보미의 목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놓쳐버리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최 노인은 그런 수진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먼저 앞서 걸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수진을 덮쳐왔습니다. 보미와 함께 달렸던 산책로, 간식을 나눠 먹었던 벤치, 그리고 친구의 전화를 받으며 잠시 정신을 놓았던 바로 그 자리.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곳. 그녀의 눈에 그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목줄의 감촉, 인파 속으로 사라지던 작은 뒷모습, 그리고 목이 터져라 보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까지.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순간 최 노인이 그녀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뭐냔 말이야. 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행복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보미의 까만 눈동자와 그런 둘을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는 최 노인의 주름진 얼굴. 그렇습니다. 그녀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미가 가지고 놀던 낡은 당근 인형이 아닌 아주 새빨간색의 고무공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며 짓궂게 윙크를 한번 하고는 외쳤습니다. 자,
이제 낡은 기억은 버리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 시간이네. 그는 힘껏 공을 잔디밭 저편으로 던졌습니다. 보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장소, 많은 사람들. 길 위에서의 기억이 본능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했죠. 녀석은 공이 날아간 쪽과 수진, 최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은 보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미야. 다녀와. 그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보미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땅을 박차고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화살처럼. 그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즐거움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한 생명체의 순수한 질주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진의 뺨 위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완전히 용서하는 해방의 눈물이자 이 모든 기적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과거의 무게를 보미의 힘찬 질주와 함께 저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평화로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뒷좌석에서는 최 노인과 보미가 서로에게 기댄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룸미러로 바라보는 수진의 입가에는 내내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이야기는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시골 마을로 돌아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평화로운 저녁. 진료를 마친 수진이 늘봄 동물병원 문을 나섭니다. 병원 앞에는 그녀를 기다리던 최 노인과 보미가 서 있습니다. 보미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와 안기고 최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손을 흔듭니다. 그들은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 뒤로 병원의 낡은 간판 늘봄 동물병원 위로 따스한 노을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삶에 찾아온 영원한 봄늘봄처럼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그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는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잃어버리기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보미를 잃었지만 그로 인해 더 깊은 사랑을 배웠고 최 노인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의 조각을 찾았을 뿐인데 그녀의 세상은 잃어버리기 전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 식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시골 길 위로 행복하고 따스한 저녁이 깊어가고 있습니다.